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연애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말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나 공부할 때는 연애하지 말아라. 대학에 가서는 복학생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사내 커플 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의 근거가 다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후회에 가까웠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남들이 말리는 걸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일 때도 같이 그룹 과외를 받던 친구와 사귀었고, 대학을 가서도 같은 과 복학생이었던 선배를 만났었습니다. 만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자주 보게 되니 더 쉽게 타올랐고요. 하지만 이런 만남들은 언제나 헤어질 때 문제였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사귈 때는 당장 좋아하는 마음에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났지만요. 슬프게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내 예상보다도 훨씬 더럽게 찾아올 수도 있었고요. 저는 대학 때 만났던 복학생 선배와 2년간의 연애 끝에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헤어질 때는 본인의 잘못이었음에도 제 잘못인 것처럼 욕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한동안 주변 동기들의 손가락질까지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일로 불면증까지 생기는 바람에 병원을 다니며 약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학교는 휴학을 할 수도 없었죠. 어쨌든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캠퍼스 커플이나 사내 커플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요. 만에 하나 너무 마음에 드는 천년의 이상형이 나타나서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주변에는 절대로 무조건 비밀로 하겠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는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연애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밖에서 두어 번 연애를 더 하긴 했었지만요. 30살부터 사귀게 된 그 사람은 바로 옆 부서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저희는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디자인 부서에, 그 사람은 영업 부서에 있었죠. 당시에 저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곳으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 업무며 환경이며 모든 것이 낯선 상태였죠. 거기다 하필이면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엄청 까다롭고 까칠한 성격이어서 팀 내에서 조그만 실수가 있거나 업무가 밀린다 싶으면 아주 난리가 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직한 초반에는 혹여나 제가 실수라도 할까봐 싶어서 항상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거의 항상 긴장 상태였죠. 곽수진 대리, 월요일에 말했던 디자인 병력 건 수정했어요? 그게 거래처에서 처음 시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다고, 저쪽에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회신 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겁니까? 마감이 내일 모레인데 연락해서 어떻게 됐냐고 재촉을 하든가 나한테 상황 보고를 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한 내에 완성 못하면 우리만 독박 쓰는 건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 팀장님, 그거는 제가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지승욱 과장님이었어요. 업무 특성상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건은 같이 회의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 과장님은 까칠한 팀장님에게서 언제나 저를 구해주는 흑기사였어요. 지 과장님이 나서자 팀장님이 조금 누그러진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줄래요? 지 과장 번번이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요. 우리가 챙겼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디자인 부서 바쁜 거 다 아는데요, 뭘. 전화도 곽 대리보다는 제가 하는 편이 더 나을 거고요. 이따 연락해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억울한 감이 있었습니다.
분명 팀장님이 저번 프로젝트까지는 시한 변경이 있으면 거래처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재촉해봐야 저쪽에서 성가시하기만 하니까 때 되면 알아서 연락 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다렸더니 이 사달이 나게 된 거죠. 억울했지만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오며 1층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과장님을 또 만나게 됐죠. 과장님,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됐어요. 대리한테 누가 커피를 얻어먹습니까? 사도 제가 사야죠. 아이스라떼 좋아하죠?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얻어먹게 되었죠. 잠깐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요즘 힘들지 않냐면서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를 않아서요. 눈치껏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일은 시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디자인 부서 오 팀장님도 원래 변덕이 조금 있으신 편이죠. 하다 보면 다른 팀원들처럼 눈치도 생기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번번이 감사해요. 제가 계속 실수해서 폐만 끼쳐드리네요. 감사할 것도 많네요. 그럼 실수 한 번만 더 하면 저한테 밥 사는 걸로 해요. 밥이요? 밥은 지금도 사드릴 수 있는데. 밥을 좀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밥도 사드리면서 회사 생활 팁도 좀 얻고 저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었죠. 선뜻 그러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과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요? 하면서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과장님은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사라는 이야기도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본인이 나름 엄청 용기를 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던진 말이었다고 했고요. 저는 하도 농담처럼 말씀하시길래 정말 농담인 줄 알았죠. 어쨌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많이 친해졌고 그 뒤로도 종종 커피를 마시면서 회사 밖에서 만나는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점점 호감이 커져가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고요. 앞에 얘기했던 그 이유들로 저는 사내 연애만큼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니 그동안의 결심이고 뭐고 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사내 커플은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문제지 우리는 안 헤어지면 되잖아? 이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만남을 시작했고요. 대신 저는 남자친구가 된 지과장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만나면서 앞으로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요. 그건 바로 회사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연애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같은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던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제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사귀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난생 처음 보는 저의 단호한 모습에 알겠다고 약속했고 저희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까지 얽혀 있는데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저의 고민이 무색하게도 그 사람과 저는 다행히 너무 잘 맞았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었던 제 취향까지도요. 취향이 비슷하니 데이트도 즐거웠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같아서 서로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보러 간다든가 저녁을 먹고 나면 꼭 손잡고 1시간씩 산책을 하는 것이라든가 즐겨 듣는 밴드 음악 취향이 비슷해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한쪽씩 꽂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취향이 비슷한 것과 반대로 성격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집순이의 내향적인 성격이고 낯을 심하게 가려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거나 모르는 자리에 어울리거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극외향적인 성격에 낯가림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직이라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세 잘 어울렸고 회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라고 소문이 날 만큼 입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디자인 부서는 업무 특성상
사람보다는 컴퓨터 화면과 마주하고 있을 때가 더 많고 본인이 맡은 일만 조용히 잘하면 되는 편이라 저 같은 성격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호감을 사는 그 사람의 저런 성격은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모로 저한테는 없는 부분이라 그런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 배우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바뀐 회사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을 끝냈고요. 그때 했던 고민들은 남자친구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였더라고요. 수시로 바뀌는 팀장님의 변덕에도 이제 눈치껏 대처하는 요령이 생겼죠. 거기다 저도 프로젝트에서 차츰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 팀장님의 짜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때로 고충은 있었지만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연애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여느 커플들처럼 저희 사이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루뭉실하게 막연한 미래를 언급하는 정도였어요. 쇼핑몰을 갔다가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부부를 보면 우리도 나중에 아들, 딸 쌍둥이 낳을까라고 한다든지 나중에 신혼집은 어느 동네에 구해서 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재미로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에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이 술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는 진지한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에 불쑥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데 다른 카드는 없으실까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해봤는데도 결제가 안 되네요. 어휴, 왜 그러지? 그러면 이 카드로 해주세요. 밥을 먹고 나서 결제를 하는데 남자친구 카드가 안 긁히더라고요. 저더러 먼저 나가 있으라길래 나가는 김에 화장실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카운터에서 쩔쩔매고 있길래 제가 다시 들어갔죠. 왜 그래? 또 안 돼?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요즘 자꾸 안 긁히네. 됐어. 여기 제 카드로 계산할게요. 아니야, 자기야, 나 현금 있어. 잠깐만. 제가 카드를 꺼내자 남자친구는 현금이 있다면서 허겁지겁 지갑을 뒤지는데 그것보다 제가 계산하는 게 더 빨랐죠.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식당을 빠져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맞은편에 남자친구를 앉힌 뒤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카드들 전부 한도 초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한도 초과야. 이번 달은 별로 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카드 얼마 썼는데? 모르지. 나도 안 봤어. 엄청 비싼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겨우 둘이 합쳐 4만 원 남짓의 식사였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카드 3개가 전부 결제가 안 된다니 한도 초과인 게 분명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남자친구 팔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못 보던 건데 언제 샀어? 아, 이거 하나 샀다. 이번 달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혀있는 팔찌였어요. 대충 봐도 100단위는 넘어 보였어요. 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눈독을 들이던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팔찌였죠. 그게 불과 2주 전이었는데 저와 헤어지고 나서 백화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면서 이실직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진짜 이럴 거야? 저번 달에도 카드 한도 초과라서 월급날까지 끙끙 대놓고 나랑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안 쓰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번 달에는 성과금 나오잖아. 나 고가 잘 받은 거 알면서.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야. 이거 딱 하나 사고 끝내려고 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응?
그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바닥난 경제 개념이었죠. 명품을 좋아하는 데다가 씀씀이까지 해품 편이었어요. 무력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매달 그렇게 사대고도 다음 달이면 갖고 싶은 물건이 또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자인 저보다 옷이랑 신발이 더 많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한도 초과할 정도로 써댄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런 점이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해도 전혀 상관없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무력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별로 가지고 싶은 게 없었어요. 요즘 또래들이 많이 하는 골프처럼 돈을 많이 쓰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명품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20살 때부터 자취를 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집에 사들이는 물건은 이사할 때마다 전부 짐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구매하는 대신에 핸드폰 메모장에 써두고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 일주일은 넘게 가지고는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사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넘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저 돈을 모으는 게 저의 취미라면 취미였습니다. 딱히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돈을 모아야 나중에 온전히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컸어요. 더더구나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서민 가정이라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실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도 벌써부터 있었고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20대 중반에 취직하자마자 적은 월급이지만 알뜰하게 모아왔어서 그래도 벌써 2억 가까이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모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었던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 모임에 드는 돈도 꽤 있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했어요. 거기다 영업부 과장이라 업무상의 필요로 주말이면 그 비싸다는 골프도 쳐야 했고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고가가 좋아서 성과급을 잘 받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파산을 해도 벌써 100번은 더 했을 것 같았죠. 자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있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결혼 전에 마지막.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살게. 결혼하면 내 월급 통장도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기로 했잖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저희가 벌써 이 문제로 몇 번을 다툰 상태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돈 문제로 싸운다는 건 최악이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모은 돈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겨우 7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3살이나 더 어린 제가 2억을 모을 동안이요. 처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남자친구는 고치겠다고 했지만 씀씀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더니 앞으로 결혼 후에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본인은 용돈을 받고 살겠다고 하길래 그걸로 합의를 봤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맞추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머리가 다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 문제만 아니면 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만나면서 저도 정이 들어서 칼같이 헤어지자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제발 하루빨리 저 사람이 철이 들어서 나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특히나 그 문제가 박살난 경제 개념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가치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팔찌를 구매한 일로 저에게 한바탕 또 야단을 맞아서인지
그 뒤로는 일체에 뭘 갖고 싶다거나 산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식도 예물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실속 있게 치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절약한 돈은 전부 다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기로 했고요. 저희가 모은 돈에 신혼부부 대출을 풀로 받으니 다행히 쓸만한 전셋집을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래저래 절약한 걸로 8천만 원 정도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대 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 집 너무 좋다. 나 솔직히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우리 결혼식도 너무 간소하게 치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자기 말 듣기를 잘한 것 같아. 그렇지? 당장 여기를 구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결혼식까지 시간 좀 많이 남았으니까 비슷한 집들로 천천히 더 둘러보자. 처음에는 툴툴대던 남자친구도 신혼집에 보탤 예산이 늘어나서 처음에 봐두었던 집보다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구할 수 있게 되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둘 다 좁디 좁은 원룸 투룸에서만 자취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넓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비록 전셋집이라도 처음으로 넉넉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금세 제 말에 수긍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갈등이 생겨도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게 또 앞으로 부부의 삶이겠거니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이후로도 이렇게만 잘 맞춰간다면 크게 다툴 일 없이 둥글게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결혼식 날짜를 많이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준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가 인사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천천히 하지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진행해 갔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니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할 필요도 없었고 저희 사정이나 스케줄에 다 맞춰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을 찍자는 논의를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자기 언제 퇴근해? 오늘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아니, 오늘은 나 거래처 미팅 다녀와야 해. 요즘 미팅이 되게 잦네. 일찍 끝날 것 같으면 나 조금 기다려도 되고. 아니야, 아마 늦게 끝날 것 같아. 배고플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혼자 저녁 먹어. 친구랑 먹든지. 그래? 혹시 주말에도 어디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저번에 말했던 뮤지컬 보러 갈 수 있어? 나 예매해놨는데. 아, 그게 이번 주말이었어? 어쩌지? 나 주말에는 어머님 모시고 친척집 다녀오기로 했는데. 저희는 못해도 평일 중에 이틀 정도는 퇴근하고 같이 밥을 먹고는 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애 초부터 빠지지 않는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부쩍 바빠진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어본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매주 토, 일요일 중 하루는 꼭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주말에도 요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없었던 집안 행사가 생긴다거나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온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저 요즘은 회사 일도 바쁜데 개인적인 일로도 바빠져서 많이 피곤하겠다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한 달, 두 달째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아무리 저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원래는 남자친구가 신혼집 꾸미기에 한창 몰입을 했었거든요.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에 꽂혀서 다른 신혼부부들 신혼집 소개 영상을 찾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 등을 찾아와서 저에게 보여주고는 했었는데 요즘은 일제 그런 것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영상을 찾아서 메신저로 링크를 보여주면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저 좋다며 무성의한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확실히 예전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딱 짚어서 뭐라고 따지기는 그런 찜찜한 상황 있잖아요. 저는 일단 회사에 바쁜 일이 끝나면 잡아두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혼자 보내는 주말이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업부 지승욱 과장 소개팅하는 것 같더라? 에? 어떻게 알았어요? 나 주말에 강남역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저번에 내가 말했던 맛집 있잖아.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랑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딱 소개팅이던데? 처음도 아니고 아마 애프터 만남? 어머 대박이다. 하긴 지 과장님 그렇게 잘생겼는데 소개팅은 잘 들어오겠네. 여자는 예뻤어요? 옆 부서 직원들이 소곤소곤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린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있는데 진짜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말이라면 저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야 한다고 했던 그날이니까요. 저는 당장 올라가서 그 인간을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너 일요일에 소개팅 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뭔 소개팅을 해? 사실대로 말해. 다 알고 왔으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까지 왜 그래 진짜. 내가 지금 소개팅할 정신이 어디 있어? 주말에도 바빠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대놓고 묻는데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한 표정까지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만났던 여자가 꼭 소개팅 상대라는 보장은 없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요. 그럼 강남역에는 왜 갔고 그 여자는 누군데? 본가의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한다고 했잖아. 그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이야. 내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서 양해를 구했더니 나와주신 거고. 저는 한 번만 그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갓 시작하던 초반에야 조금 다투기는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저희가 싸운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바빠지기 전까지는 너무 좋으면 좋았지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이유는 없었죠. 저는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남의 일을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 일은 오해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쓰는 말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3주쯤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모든 직원들한테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한 잔씩 돌리고 있더라고요. 여기 커피 드세요. 갑자기 무슨 커피예요? 영업부 지과장님이 퇴사하신다고 커피 쏘신 거예요. 네? 누가 퇴사를 한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퇴사를 한다는 소식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미 회사에 그걸 통보했고 저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이요. 멀리서 퇴사 축하 인사를 받으며 걸어오던 남자친구는 화가 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저를 보며 얼굴에 띈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고갯짓을 하길래 저는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야? 퇴사라니?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어. 사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사둔 땅이 좀 있는데 그게 이번에 개발이 된다더라고. 개발이 된다고? 뉴스 좀 보고 살아. 저기 옆 동네 개발된다는 소문 많았잖아. 거기 사둔 땅인데 벌써 개발된다고 50배가 넘게 올랐어.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 땅 다 팔면 들어오는 돈이 몇십억인데 뭐하러 힘들게 이런 회사를 다녀? 퇴사하고 나 사업이나 하려고. 어머니한테도 그러겠다고 말했어 이미.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시어머니가 사둔 땅이 대박이 나서 회사를 관두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땅값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개발이 완전히 확정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 땅이 팔린 것도 아니고 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면서. 땅을 그 돈에 팔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닌 거잖아. 회사를 관두고 싶으면 땅부터 팔고 나서 관두든가.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었어야지. 지금도 자고 일어날 때마다 더 오르고 있는데 뭐하러 당장 땅을 팔아? 놔두면 100배도 갈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팔라는 연락은 안 그래도 많이 왔어 벌써.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왜 회사 관두는 것까지 너랑 상의를 해야 돼? 뭐라고? 우리 파혼하자.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너랑은 이제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잘 산다잖아, 수진아. 뭐? 급이 안 맞는다고? 너 말 다 했어? 저는 제가 들은 말에 두 개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평생 저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친구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경악에 찬 제 얼굴을 보면서 그 인간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미안하다는 말을 잘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너희 집에서는 결혼할 때 끼케야 5천만 원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며? 이제 아파트를 내가 해가게 생겼는데 그런 푼돈 받아서 뭐해? 나도 좀 비슷한 환경이나 여유 있는 집 여자 만나고 싶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야, 네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8천만 원이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니 됐고, 그럼 그때 그 여자도 혹시 소개팅했던 여자야? 그 미친 헛소리를 듣고 있는데 더 따질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몇 주 전에 회사 여직원들이 봤다던 소개팅 장면이 떠올랐고요. 그러자 지금까지 당당하던 그 인간이 제 말에 움찔 놀라면서 말을 얼버무리지 뭐예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테리어 업자니 뭐니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돈 들어온다는 소식에 소개팅을 하러 나간 거였어요. 심지어 저와는 결혼을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요. 저는 이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과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서 더 듣고 싶은 변명도 없었고요. 그대로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메신저로 뭔가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결혼식장이니 뭐니 예약한 것들 위약금은 자기가 전부 낼 테니 취소해달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회사에 까발려서 아주 공개망신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다니 회사에서 연애 사실도 모르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저까지 같이 똥통에 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그 자식 데려오라며 펄펄 뛰셨죠. 하지만 쓰레기와 더 엮여서 뭘 하겠냐며 저는 분풀이도 시간 아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예약 내역을 취소했고 업체에서 통보한 위약금을 받는 걸 마지막으로 그 인간과의 모든 인연은 끝났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동안 저 쓰레기를 만나느라 버린 시간이 아까워서 피눈물이 흐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결혼 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조강주처도 버릴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짧은 인수인계 기간을 끝내고 그 인간은 퇴사를 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데 나갈 때도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맡았던 프로젝트가 여러 건인데다가 한창 중요한 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거의 전담해서 맡고 있었고 작은 회사의 특성상 당장 다른 데서 백업할 인력도 없었고요. 지과장, 나간다는 사람 붙잡고 이런 부탁하기는 미안하지만 당장 다른 회사에 출근할 것도 아니라니까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다른 건 놔두고 비사 지낼 것만 마무리하고 나가줬으면 하는데 2달이면 될 거야. 제가 당장 다음 달에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둬서요. 그렇게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회사를 다닌 정이 있는데 정말 안 되겠어? 그럼 알겠으니까 후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부탁해. 죄송합니다. 저는 예정된 날짜에 나가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영업팀장, 부서장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사장님까지 개인 면담으로 붙잡았다던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갔다더라고요. 당장 나가야 한다고 깽판을 치면서요. 물론 인수인계 기간을 넘겨서 일을 더 해주는 건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그 인간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회사에서는 한동안 그 일을 수습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화제거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참, 나가기 전 인수인계 기간 동안 그 인간은 회사를 설렁설렁 휴양하듯 다니면서 했던 일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과소비병이요. 저를 만나면서 고쳤나 싶었던 그 병이 다시 도진 거죠. 아직 퇴직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바로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질렀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쉬는 시간마다 자랑스럽게 시계 자랑을 해대고 다녔고요. 그렇게 한 달간의 인수인계를 끝내고 그 인간이 퇴사한 뒤로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쓰레기의 망령에서 조금 벗어나나 싶었죠. 회사도 저도요. 저는 그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려서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이대로 내 인생에 없었던 인간인 것처럼 싹 사라져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장실에서 한참 동안이나 큰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사장실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몇 사람의 형체가 흐리게 보였고요. 이윽고 문을 열고 쫓기듯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제 전 남자친구요. 그것도 거지 중에 상거지꼴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을... 경비 불러서 저거 당장 내보내! 사장님 제발요. 지과장 왜 이래? 여기서 일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하고 나가. 부서장님,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네? 부서장과 다른 남직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사장실에서 끌려 나오던 그 인간과 눈이 마주친 건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게 다니던 모습은 어디를 가고 지저분한 머리며 덥수룩한 수염이며 엉망이 된 몰골이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본 그 인간은 한참 동공이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인간을 뒤로하고 자리로 돌아갔고요. 회사는 하루 종일 그 얘기로 어수선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사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졸랐다는데 부서장이 말을 하지 않으니 정확한 사연은 아무도 몰랐죠. 그저 사기를 당했네, 도박을 했네, 별별 소문만 무성하게 떠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무렵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는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둥 뒤에서 저를 부르며 나온 건 그 인간이었고요.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할 길이 없었던 거죠. 헤어진 뒤에 짜증나서 제가 아예 이사까지 해버렸거든요. 다시는 엮이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은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뜻밖의 몰골이었지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인간이 말하는 사정은 이랬습니다. 개발 이슈로 50배까지 올랐다던 땅은 퇴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온 충격적인 발표로 똥값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개발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하필이면 예비 시어머니가 샀다던 그 땅만 딱 피해서 구역 지정이 된 거였습니다. 애초에 개발 이슈로 오른 땅값이니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 뻔한 이치였죠. 뉴스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바로 땅을 팔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흥청망청 쓴 돈으로 퇴직금까지 다 날려먹은 이유였고요. 그뿐이면 다행이었게요.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에게 남은 건 억대 외제차 할부금과 본인 명의와 어머니 명의까지 빌려다가 쓴 담보대출금이었습니다.
돈은 물론 명품 시계니 가방이니 사대면서 억이나 쓴 이유였고요. 그 이후로 충격에 술만 마시고 살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회사에 다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퇴직할 때 그 깽판을 치고 나갔는데 회사에서 저 인간을 받아줄 리가 있었겠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사장님이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더라고요. 그제서야 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데 자기에게는 업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본인을 탓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수진아, 자기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이번 일 자기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게. 어? 뭐래, 이 정신 나간 놈이. 돈 있을 때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더니 거지되고 나니까 내가 아쉬워? 자기야, 진짜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나 그때도 솔직히 후회 많이 했어. 자기 다시 잡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진짜야. 나 자기뿐인 거 알잖아. 그 여자랑은 바로 헤어졌어. 사귄 것도 아니야. 누가 그딴 거 궁금하대? 네가 네 입으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잘 산다며? 이제는 내가 너랑 수준 차이가 나서 못 만나겠다. 백수의 빚만 남은 알거지를 내가 왜 만나야 해? 꺼져. 수진아, 미안해. 이별할 때도 최악이더니 다시 돌아와서 붙잡는 마지막 기억까지도 정말 구질구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만남이 아마 제 인생 최악의 연애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거다 싶었는데 막상 저렇게 된 꼴을 보니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추한 마지막 모습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죠. 한동안 회사에서는 저 인간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곧 그것도 끝나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제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저 인간과 헤어지자마자 저희 엄마가 바로 재촉해서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 인간과 헤어지고 저는 새로 고양이를 들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분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3마리나요. 직업이 동물병원 수의사였거든요. 주말에는 다친 유기견과 유기묘를 구조해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게 낙인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보다 훨씬 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저희는 동물을 공통의 화제로 친해지기 시작해서 사귀게 되었고 아무래도 선자리인 만큼 처음부터 진지한 만남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전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에 조금 생기게 된 저를 이해해주고 천천히 마음을 열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요. 2달 후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모든 기억을 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